네, 지금까지 본계약, 즉 무역거래 계약을 체결하시기 전에 있을 수 있는 NDA와 MOU에 대해서 강의를 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무역거래 계약 개론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이 일반적인 Purchase Agreement인데요. 간단한 무역거래를 하실 때 사용하시는 계약과 유사한 계약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은 좀 더 자세한 Product Purchase Agreement고요. 네, 다음은 국문으로 된 물품거래 계약서입니다. 네, 역시 이것도 국문으로 된 물품 계약서인데 앞서 본 것과 또 조금 그 형식과 내용이 다르죠. 마지막으로 이것은 매우 약식의 매매 계약서입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간단한 계약서를 만들 때 들어가는 내용으로서 이제 물건에 대한 거, 그리고 운반에 대한 거, 그리고 대금의 지급에 관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체결하는 날짜, 당사자들, 그 당사자를 특정하기 위해서 주소와 성명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영문과 국문으로 된 다양한 매매 계약서를 보여드렸는데요.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간단히 이제 무역거래 계약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역거래 계약을 간단히 하자면 국경을 넘는 거래에 관한 계약, 즉 크로스보더 트랜잭션에 관한 계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가장 일반적인 계약은 이제 물품을 매매하는 그런 계약일 것이고, 넓게 보면 지식재산권에 관한 라이선스 계약, 대규모 프로젝트 수출 거래, 프랜차이즈 계약 등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내용을 이제 본 강의에서 다루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소위 개론 수준의 강의를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계약의 유형도 가장 일반적인 물품 매매 계약을 기준으로 살펴보면서 지식재산권이나 라이선스 계약에 관한 내용 중에 필요한 내용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계약서, 서면, 그 계약서의 필요성입니다. 사실 구두계약도 법률상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구두계약의 효력이 있는 건 맞는데 왜 계약 서면이 필요할까요? 바로 그 구두계약 자체에 대한 분쟁이 생겼을 때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때 혹은 구두계약과 다른 내용을 얘기할 때겠죠. 말 그대로 잘 흘러가는 상황에서는 굳이 계약에 효력 문제도 없을 거고 계약서가 굳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문제가 됐을 때 그러면 그 계약이 어떻게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입증할 것이냐,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 그냥 계약서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과 계약서는 없지만 우리가 언제 어디서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구두 계약을 했다는 것은 입증하는 방법이나 수준도 차이가 있고 그 입증의 효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서 무슨 물건이었느냐, 얼마였느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인도하기로 했냐 그런 것들로 들어간다면 사실 구두 계약만으로는 입증하기가 매우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를 한데 그런 계약서를 체결한다고 할 때 주의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것은 구체성의 양면입니다. 계약서를 만들 때 흔히들 그러면 우리가 계약서에 모든 것을 담아야겠다. 예를 들어서 계약서를 이제 체결하는 것 자체 목적이 명확하게 하고 구체하게 위한 것이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정하자라고 하는 건데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정하려고 하다 보면 그 계약서 자체가 아예 체결되는 것 자체도 또 힘든 부분이 있고요. 때로는 지나치게 체결함으로 인해서 유연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당사자들에게 번거롭게 되고 오히려 계약서 자체는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거래 실질과 맞지 않는 계약서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게 협상력의 차이가 사실 커져버리면 계약서 자체가 어떤 일방 당사자의 의사대로 체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컨대 이제 완전 셀러 마켓이고 바이어가 어떻게 협상할 여지가 없어진다면
사실 계약서 자체는 오히려 바이어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까지 어떻게 계약서를 체결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문가,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꼭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계약서에 대한 경험이 많으신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받으셔서 계약서를 체결할지 말지부터 그럼 계약서를 어떻게 협상하고 어떤 내용은 넣고 어떤 내용은 빼느냐에 대해서 꼭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리 이제 방지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구체적인 이제 계약서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계약서의 형식이죠. 실무상 아예 마스터 어그리먼트 없이 사실 purchase 그 오더 PO로만 거래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물론 PO에 보면 물건이나 대금 지급에 관한 간략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마스터 어그리먼트 체결 자체가 번거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사실. 그래서 일회성 거래거나 작은 물품, 수량 아니면 대금에 관한 것이면 그래도 특별히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 마스터 어그리먼트를 체결하시고 개별 거래에 대한 이제 PO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분쟁의 방지 관점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추후 비용과 시간 등을 아낄 수 있는 오히려 그런 방법이라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이제 또 이런 계약서의 형식과 관련해서 생각하실 것은 약관 또는 이제 상대방 양식을 그냥 별도의 협상 없이 사용하시는 경우입니다. 저는 협상력의 차이가 너무 커서 달라질 여지가 없거나 아니면 특별히 검토를 했을 때 독소 조항이 없거나 그 밖에 이제 특별한 내용을 담아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런 경우가 아닌 이상 그렇게 약관이나 상대방 양식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아무런 내용이 없는 백지에서부터 하나하나씩 협상을 해가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또 너무 시간이나 비용적으로 비효율적이고 실제로는 양측 이제 일방에 제공한 양식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주요 부분에 대한 협상 과정을 거쳐서 이제 완전한 계약서로 체결하시는 것이 이제 바람직해 보이고요. 당연히 계약서의 내용이 이제 협상의 산물인 것과 더불어 계약서의 형식도 사실은 협상의 산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약서의 전반적인 형식과 구조 역시 내용과 더불어서 당사자들이 협상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다음은 이제 구체적으로 또 계약의 기본 구조. 그렇다면 계약서 안에 도대체 어떤 내용이 들어가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어야 되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약의 당사자에 대해서인데요.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명확하게 하는 거는 이제 기본인데 앞서 보았던 계약서에 나온 것처럼 이름은 물론이고 주소도 기재하고 때로는 직함이나 전화번호 그리고 국문으로 된 계약서에는 이제 주민등록 번호를 기재하기도 하죠. 여기서 그럼 계약의 당사자가 왜 중요하냐? 이게 나중에 계약을 누가 이행할 것이냐? 이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책임이 누구의 책임이냐? 사실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사례는 이제 이런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여기서 말씀드리는 사례들은 제가 다루었던 케이스들인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매우 단순화하고 또 법문과 관련된 내용만 발췌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미국에서 이제 이 사례는 미국에서 이제 회사를 세워서 한국과 오랫동안 사업을 해오시던 그 A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제 그분이 회사의 파운더이자 CEO셨어요. 근데 나이가 좀 드시고 이제는 그 CEO 자리를 아드님 B에게 물려주고 이제 본인은 이제 아무런 공식 직함 없이 사업을 이제 어떻게 보면 윤활유 역할을 하셨죠. 사업을 만드는 이제 과정에서. 근데 A의 아는 분을 통해서 이제 한국 회사랑 그 미국 회사가 무역거래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 미국 회사의 이름이 아니라 또 현재 CEO인 B도 아니고 그 A분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 말씀드린 대로 분쟁이 없을 때는 뭐 이게 사실 뭐 큰 문제가 되진 않죠. 근데 인제 이렇게 거래를 오랫동안 해 오시다가 물품 하자와 관련된 계약 위반 분쟁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계약의 효력 그리고 인제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그 주체에 대한 이슈가 생겼는데 뭐 이런 경우와 같이 사실 A라는 분이 이제 대표권이 없는 분인데 이제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역시 인제 이거에 대해서 뭐 제가 결론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당사자를 정확하지 않아서 계약 자체의 효력뿐만 아니라 그 분쟁에 있어서 인제 여러 가지 복잡한 이슈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인제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사례는 인제 미국 회사가 처음으로 인제 한국 회사랑 무역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한국 회사가 이제 한국에 있는 그 민법상 조합이었던 겁니다. 조합이 어떤 거냐면 일종의 파트너십이에요. 그래서 뭐 그 자체로는 법인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엔티티로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뭐 그 예외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엔티티가 아닌데 그 조합 명의로 계약이 체결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조합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한국 민법상 원칙적으로 그 조합원들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계약서에는 인제 그 한 명의 어떤 조합원 분께서 조합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했고 이제 그 계약서 내용에는 다른 조합원의 동의를 뭐 받아오기로 했다거나 아니면은 그 동의서를 받아서 우리가 이 매매를 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경우에도 사실 계약 자체의 뭐 효력 여부에 대해 그리고 또 이행 여부에 대해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이슈들이 추가적으로 발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사자와 관련해서도 꼭 예 상의를 그러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이런 계약서를 체결하시기를 권유드리고요. 다음으로 이제 당사자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것은 바로 브로커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제 미국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한국에 있는 그런 회사들과 연결되기 위해서 브로커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거래 자체에 대한 일부분을 그 브로커에게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뭐 브로커 회사가 한국 내에서 한국까지 운반하는 업무를 맡는다든가 그래서 종종 무역 거래 계약을 할 때 브로커를 당사자로 포함시키거나 아니면 브로커와 별도 거래 관련 합의서를 체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브로커분들을 계약서에 포함시키고 그 업무와 뭐 책임, 의무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또 명확하게 정하면 좋은데 아예 그런 브로커를 배제한 채 일단 무역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하지만 실질은 브로커분들이 계약에 깊숙이 관여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나중에 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브로커분들의 책임을 뭐 매도인 측에서 봐야 될지 한국 회사에서 봐야 될지 아니면 미국 회사에서 봐야 될지가 애매하고 또 계약서의 내용이 불분명할수록 더욱 그 책임 소재와 주체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거래에 관여하는 브로커분들도 그 계약의 내용에 포함을 시켜서 구체적인 그 업무와 책임 부분들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사자와 관련해서 보실 수 있는 것은 고려하셔야 하는 것은 제3자 보증인을 이제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인데 뭐 이것은 뭐 브로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또 다른 제3자가 될 수도 있는데 물론 별도의 사이드 레터를 만들어서 이제 그런 보증 의무를 부담하는 그 제3자 보증인을 포함시키고 뭐 그런 보증 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거래 계약서 자체에 제3자 보증인을 이제 당사자로 포함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사자에 이어서 인제 무역 거래 계약의 이제 기본 구조로서 살펴볼 것은 계약 기간인데요. 제가 일반적인 뭐 계약 기간의 내용을 좀 자료에 규정 조항을 넣어 보았습니다. 인제 계약 기간의 시기와 종기 그리고 즉 시작점과 끝나는 날이 당연히 명확해야겠고요. 만약 갱신에 관한 합의가 있다면 그 내용을 단서로 넣을 수도 있겠죠.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자동 갱신이 있고 아니면은 합의를 거쳐 갱신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먼저 합의를 거쳐서 갱신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결국 종기에 별도 합의를 한다는 얘기니까 뭐 기본적인 갱신의 의사만 확인하고 구체적인 갱신 여부는 뒤로 미루는 효과에 뭐 어떻게 보면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동갱신 조항인데 이 부분을 좀 쉽게 보고 당연히 포함시키는 경우를 봤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계약의 이제 효력을 다투는 상황에서 이 자동적으로 갱신된 것을 몰랐다거나 아니면은 있는지 몰랐다, 뭐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계약을 장기적인 이제 거래를 하실 때 이런 갱신 조항을 넣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뭐 자동갱신 조항이 있어도 내가 해지하면 되지 않느냐,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경우에 이제 임의로 해지할 수 있느냐도 봐야 되고, 또 해지가 되더라도 그 이후에 나오는 이제 원상회복 의무, 또 손해배상 책임, 이런 이슈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 해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간단하게 볼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요컨대 이제 자동갱신 조항이 만약에 들어있으면 항상 주의하고 신중히 검토하시라.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기본 구조에서 이제 핵심이 될 수 있는 권리와 의무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아까 보셨던 아주 간단한 국문 물품 계약서에도 이러한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세세히 설명드리기 시작하기엔 사실 시간이 모자르기 때문에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먼저 이런 권리와 의무의 명확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무역 거래의 대상이 되는 물품과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육하 원칙에 따라서 정확히 하는데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서도 어떤 기준으로 명확하게 할 것이냐, 뭐 예컨대 물건의 경우에 뭐 무역 분쟁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사실 품질 불량, 뭐 제품 하자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 품질의 결정 방법, 뭐 예를 들어 견본품으로 우리가 결정하기로 한다, 아니면 명세서에 나와 있는 대로 한다, 아니면 뭐 어떤 상표에 대해서 한다, 뭐 표준품을 일단 서로가 확인해서 한다, 뭐 규격이 이렇게 한다, 뭐 점검을 해보고 결정한다 라고 정하거나, 아니면 뭐 품질의 사실 결정 시기도 중요하죠. 뭐 선적할 때 아니면은 이제 배에서 내릴 때 조건이다. 또 하나는 이제 품질의 그런 책임을 그럼 어떻게 누가 어디까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정하는 것이 분쟁을 방지하고 추후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대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명확성과 관련해서 하나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무역거래에서 통용되는 인커텀즈 용어의 사용에 관한 것입니다. 뭐 먼저 인커텀즈의 용어를 사용하시면서 뭐 인도 조건이라는 용어를 만약에 사용하신다면 사실 여기서 인도 조건이라는 것이 이제 선적을 의미하느냐, 아니면은 뭐 위험의 이전을 의미하느냐, 아니면 뭐 매도인과 매수인이 뭐 따로 합의한 조건이 있느냐, 여러 가지 혼동이 생길 수 있어요. 뭐 예컨대 그게 만약에 FOB 조건이었다면 본선에 선적하였을 때 위험과 비용이 모두 뭐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걸로 서로가 이제 같은 컨센서스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위험과 비용이 이제 달라지는 그런 용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다른 설명 없이 그냥 이렇게 인도 조건 아니면은 뭐 인코텀즈 용어의 어떤 그 부분에 따른다고 한다면 사실 나중에 또 실무가 뭐 그냥 우리가 계약서에는 이렇게 적었지만 당사자들은 알고 있어. 그러면은 그대로 흘러갈 수는 있겠죠. 근데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다툼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주의하셔야 할 거는 그 인코텀즈 용어를 명확히 사용하는 것이고 그거와 이제 상반되는 이제 거래 실무를 갖지 않는 것인데, 심지어 계약서에 인커텀즈의 용어와 상충되는 문구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죠. 물론 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상충된 그 문구가 오히려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된다고 뭐 따로 정해놓으면 오히려 괜찮을 텐데, 이게 만약에 또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매우 복잡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뭐 계약서에다가 뭐 인커텀즈와 상충되는 문구가 있을 경우에는
뭐 오히려 인커텀즈를 우선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정한 내용에 따른다고 그런 우위 조항을 별도로 정하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금액에 관한 즉 대금 지급에 관한 것인데요. 보통 물건의 대가를 얼마로 한다고 뭐 아주 간단하게 이제 금액에 대해서만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이제 4가지 정도를 고려해서 대금 지급에 관한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지급 액수인데요. 구체적인 금액을 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 금액만 적는 것보다는 적어도 이제 계산식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거래가 그 금액보다 많거나 적게 이루어질 경우에는 다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컨대 실제 있었던 분쟁 사례입니다. 당사자들이 물건 100개를 매매하면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뭐 10,000원을 지급한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한 개당 100원이라는 점을 전제한 것이겠죠. 그런데 그런 계산식을 쓰지는 않고 뭐 수량도 쓰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래서 물건을 매매하면서 그 물건을 10,000원에 이제 매매한다. 뭐 이런 식으로 쓴 거죠. 근데 실제로는 물건이 70개밖에 사실은 쓸모가 없었던 거예요. 100개를 전달한 것도 아니었고 그 중에서도 70개밖에 쓸모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뭐 다른 이슈들은 차치하고 일단 물건 대금으로 그 매수인이 그럼 나는 7,000원만 보내겠다라고 했더니 상대방에서 무슨 소리냐? 여기 계약서에 보면은 물건값은 10,000원이다. 이렇게 써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쟁이 이제 더 가중이 되면서 아주 복잡한 이슈로 흘러가게 된 그 사건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사실 사소한 건데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는 금액만 적기보다는 괄호에 뭐 한 개당 100원, 뭐 물건 100개 뭐 이런 식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단순하지만 아주 크게 이뤄질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지급 수단에 관한 것인데 뭐 아무런 내용이 없는 경우도 봤어요, 제가.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다툼 없이 이루어지면 좋지만 그게 사실은 상대방 입장에서, 그러니까 돈을 받는 셀러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선호도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으로 받는 거는 내가 좀 불편하다. 이런 부분은 내가 오히려 하고 싶지 않다라는 점을 얘기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대금을 받고 나서 다툼이 시작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계약서에 넣어놓는 것이 그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이 들고요. 네, 다음으로 지급 시기에 관한 것인데요. 사실 제일 좋은 것은 물건을 인도받으면서 대금도 지급하는, 즉 동시이행이겠죠. 대부분은 동시이행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선지급을 하거나 아니면 후지급을 하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일부 대금은 뭐 선지급을 하고 물건을 받은 다음 후지급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나머지에 대해서는 후지급을 하는. 네, 제 경험상 대금을 선지급하는 경우보다는 후지급을 하는 경우에 따른 분쟁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지급도 물론 문제가 될 수 있긴 하지만 뭐 나중에 돈을 주는 경우는 이제 실제로 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후지급을 하더라도 기간을 짧게 하거나 예컨대 물건 수령 후 매우 짧은 기간 내에 후지급을 해야 된다는 의무를 규정하거나 아니면 대금 지급이 늦어질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강하게 부담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뭐 보험이나 담보를 활용하는 방법 등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역 거래에서 특히 이제 장기간의 거래를 하실 때 환율 변동에 대한 내용을 담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모든 환율 변동에 대응하기는 어렵겠지만 일정 기간마다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총 거래를 할 때에 3개월마다 혹은 6개월마다 환율 변동을 금액에 반영하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의 무역거래 계약을 체결하시는 분들은 이런 환율 변동을 대금에 반영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무역 계약의 이제 기본 구조, 그 안에 들어가는 당사자, 권리 의무,
대금, 그리고 계약 기간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소위 보일러플레이트라고 불리는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일러플레이트라는 게 뭐냐 도대체.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런 그림에 나오는 이제 보일러에 찍혀 있는 그런 문구들인데, 이제 이런 거를 보고 나서 이 보일러플레이트는 이제 진부한 어구다. 근데 이제 계약서와 관련해서 쓰이는 의미는 공통조항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계약서의 이제 중반이나 후반부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을 의미하고요. 사실 대부분은 표준화된 내용이기 때문에 협상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그렇게 협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가볍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게 때로는 중요한 임팩트를 주기도 하고, 특히나 무역거래에서 특히 간과해서는 안 되는 내용들이 여기 보일러플레이트 조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무역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약서를 체결할 때 좀 어떻게 보면 나중에 손해를 보지 않으실 수 있도록, 분쟁을 방지하실 수 있도록 강의를 한번 강의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양도나 이전에 관한 이제 어사인먼트 조항인데요. 여기 보시면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문구 가 있는데요.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고 동의도 받지 않고 계약상 권리 의무를 제3자에 넘긴다고 하면 그 양도나 이전은 언제나 무효일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심지어 그 내용이 없다면 계약 위반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 양도나 이전의 법률상 효과는 유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계약 위반 여부를 떠나서. 예컨대 한국의 이제 민법상 채권 양도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통지만 하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이런 법률상 효과 계약 위반과 떠나서 노무나 기술이나 노하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들 간에 사실 신뢰가 전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른 제3자가 동일한 그 자격이 있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양도나 이전이 일어났을 때 아예 그 계약의 의미 자체가 몰각돼 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양도 이전에 관한 조항이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이제 통제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제3자한테 넘기는 것을 막아야 되겠지만 예외를 인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제가 이미 예정이 돼 있거나 합의가 된 경우를 적었는데, 예컨대 무역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당시에 이미 일정 기간 이후에는 제3자가 그 거래를 이어받아서 진행하기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물론 그런 경우에는 그때 가서 별도 계약을 체결해도 되지만, 거래 내용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간단한 서면 동의서로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계열사와 같이 당사자와의 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인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물건을 수입하는 업체가 동일한 비즈니스라는 계열사가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 물건을 그 계열사가 받아서 비즈니스를 해도 문제가 없고, 또 수출업체 입장에서도 그래 물건값만 제대로 받을 수 있으면 특별히 그런 동일성이 인정되는 계열사에 대해서까지 막 통제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외에 대해서는 단서 조항으로 이제 명확히 정하는 경우가 있고요. 다만 양도나 이전을 허용하더라도 무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사실 계약 자체를 분쟁의 단초로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변화가 생기는 만큼 그 분쟁의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양도나 이전을 허용하더라도 기존 당사자는 완전히 해방되는 게 아니라 책임이나 의무만큼은 같이 부담해라, 그렇게 정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항상 양수인이 즉 본 계약의 권리 의무를 동일하게 이행하겠다는 확약서를 받을지, 그 확약서를 꼭 작성하게 만들지 등을 자세히 정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양도나 이전이 없는 것이 좋겠지만 뭐 최근에 이제 현재 거래하는 업체를 제3자로 바꾸고 싶은데 꼭 새로 계약서를 체결해야 하냐, 뭐 그냥 현재 계약 관계를 이전시키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었다. 그리고 뭐 구두로도 어느 정도 논의가 됐었다. 근데 현재 체결된 계약서상 계약 관계를 양도 이전할 수 없는 걸로 되어 있다. 그래서 결국 기존 관계를 해지하고 새로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경우를 사실 계약 체결할 때 뭐 100% 예상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면, 그리고 뭐 그런 걸 굳이 가능성을 배제할 필요가 없다면 그런 내용을 담은 이런 양도나 이전에 관한 계약 조항을 무역거래 계약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는 완전 계약 조항인데요. 뭐 이 조항은 밑에 계약 변경 조항과 함께 보시면 좋은데요. 먼저 완전 계약 조항은 이제 본 계약 체결 이전의 합의나 논의에 대한 효력을 상실시키면서 본 계약과 다른 이전의 합의로 인한 분쟁의 불씨를 꺼트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에 본 계약과 상충되지 않는 선에서 무역거래와 관련하여 유지할 기존의 합의가 있거나 본 계약과 동시에 체결하는 부수 계약이 있다면 이를 명시하는 것이 또 분쟁을 방지하는 관점에서 필요합니다. 만약 그런 계약들이 있음에도 완전 계약 조항에 뭐 그런 내용을 담지 않았다면 주요 계약의 효력에 대한 분쟁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그 분쟁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다음으로 보실 것은 계약 변경 조항입니다. 이제 완전 계약 조항과는 달리 본 계약 체결 이후에 다른 합의를 하는 경우에 관한 것인데요. 주로 여기 샘플에 있는 것처럼 당사자들이 서명한 서면에 의해서만 본 계약과 달리 합의한 내용으로서 서로를 구속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주로 포함되는 내용이고요. 만약에 이런 내용이 없다면 본 계약 체결 후에 누군가가 구두로 본 계약과 달리 합의했다고 주장하면서 본 계약과 다른 내용의 계약 이행을 주장할 수도 있겠죠. 실제로 그런 이유로 분쟁이 발생해서 치열하게 다툼이 이어진 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고요. 이런 계약 변경 조항만 있었더라도 사실 그런 구두 합의로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없으니까 그런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두 계약으로 계약 이행을 주장할 수는 없고 또 계약의 변경을 그렇게 입증할 수도 없다라고 사실 간단히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지금까지 이제 설명드린 내용만 보더라도 보일러플레이트의 조항이라는 것이 그냥 뭐 가볍게 넘어가면 안 되겠구나, 분쟁이 시작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시죠. 자, 다음으로 이제 통지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계약서 거의 맨 후반부에 있고 내용 자체도 좀 심플한 것이고 사실 별로 중요한 조항이 아니겠다는 생각도 들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이외에 이제 스캠 사건도 사실 발생할 수 있어요. 이 조항과 관련해서도.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이제 스캠 사건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코비드-19 시대에서는 사실 대면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또 옛날에는 이제 그냥 전화로 해결하던 것들을 오히려 요즘에는 이메일이나 뭐 카톡이나 뭐 문자 메시지 등으로만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오히려 요즘에 본 조항의 필요성이나 활용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당사자들끼리 통지나 연락을 할 때 뭐 어떤 연락 수단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연락처의 정보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또 사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를 정하는, 즉 통지를 언제 수령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에 관한 조항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통지를 보낸 당사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받지 않았다고 사실 계속 부정할 수도 있는 거고, 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황까지 이런 통지로 수령한 것으로 다투고 싶지 않을 때는 쉽게 해서 분쟁의 씨앗을 없애는 거죠. 그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이제 미리 규정해 놓는 것입니다. 뭐 예컨대 이제 나중에 제가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한 얘기도 할 텐데 거기 보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먼저 그러니까 채무 이행에 관한 이제 재촉을 한 번 더 하기로 하는 내용이 본 계약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령 상대방이 계속 최고를 나는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런 조항을 미리 정해놨다면 이거는 나는 계약의 해제를 하기 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최고 통지를 나는 했다라고 볼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관점에서 이제 분쟁이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요즘 이제 무역 거래 하시는 분들한테 좀 하고 싶은 말은 특히 이메일 통지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계약서에 이메일을 변경하는 경우, 뭐 삭제하는 경우, 그리고 수령 확인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미리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안 정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런 통지를 이메일로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코비드 19 시대가 만든 이제 비대면 거래와 관련해서 이메일 통지를 악용한 스캠 사례가 사실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메일 통지와 관련한 내용을 미리 정하는 것이 그런 분쟁 발생뿐만 아니라 그런 스캠에 따른 실질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꼭 다음에 뭐 지금까지는 아니셨더라도 다음에 무역 거래 계약을 체결하실 때는 꼭 고려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비용 및 조세에 관한 내용인데요. 사실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샘플로 많이 쓰는 조항을 여기 보여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뭐 특별한 것이 없는 각자 부담의 원칙을 천명한 것이 일반적이에요. 근데 이제 예외적인 경우에, 즉 공동으로 부담한다거나 뭐 타방이 부담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국제거래라는 특성을 악용해서 특히 이제 타국의 세법이나 뭐 관련 실무를 잘 알지 못한다는 점을 좀 악용해서 부당하게 뭐 부담자가 아닌데도 부담하게 하거나 실제 부담해야 하는 것보다 과하게 부담을 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진 초안을 받아서 당황한 이제 고객의 상담을 통해서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정확히 전달을 하라고 자문을 드린 적도 있는데요. 일반적인 이제 각자 부담의 원칙이 아닌 다른 내용으로 된 계약서를 받아보실 경우에는 협상력의 차이로 인해서 뭐 아무런 대응도 못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받아들이시지 마시고 꼭 주변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예외적인 경우라고 정한 것이 외국 법률에 위반이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담하는 것 자체가 무효가 되고 그와 관련해서 또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꼭 꼼꼼하게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게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아보시라고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불가항력적 사항에 관한 규정인데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약을 불이행하여도 면책이 되는 사유들을 정한 겁니다. 뭐 단기적인 거래에서는 사실 특별히 문제되는 조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장기 계약일 경우에는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또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조항입니다. 사실 코비드 19 이전에는 제가 경험한 케이스는 이제 북한에 진출한 기업체들이 이제 그 개성공단에 이제 진출하셨던 기업체분들이 체결한 계약서 상에 나타나는 내용들이었어요. 사실 뭐 이와 관련해서 제가 자세히 얘기 드리기는 어렵지만 북한의 정치 상황과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국제 정세와 관련해서 만약에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어려워질 때는 뭐 어떻게 이 본 규정과 같은 불가항력적 사업 규정으로 면책이 되는 거냐, 아니면 내가 손해배상 책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 뭐 이런 것에 관한 이슈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제 본 규정과 관련해서 이제 그런 구체적인 사정들을 이제 좀 보면은 사실 당사자들의 힘으로 미리 예측하기 어렵거나 막을 수 없는 사유들을 기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영어로는 이제 Act of God, 뭐 Act of God 규정이라고도 하는데요. 현저하게 이제 뭐 상업적으로 곤란한 경우도 여기 들어갈 수 있느냐가 사실 좀 실무에서는 많이 이슈가 되는 부분이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실적으로 큰 사정 변경이 생겨서 채무 이행을 하는 것이 뭐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그게 좀 형평에 맞지 않다, 뭐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다. 근데 이런 경우에 이 불가항력 조항을 근거로 내가 이행을 안 해도 되는 거냐.
죄송합니다. 먼저 이제 미국 뭐 영미법 체계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commercial impracticability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뭐 이런 경우에는 본 조항으로 뭐 면책이 되는 건 아니지만 뭐 극한의 뭐 곤란한 경우라면 면책이 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미국 판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아직 뭐 제가 본 계약서에는 없었지만 뭐 현저하게 상업적으로 곤란한 경우도 면책이 될 수 있다는 이제 소위 이제 뭐 hardship 조항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조항을 계약서에 직접적으로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만약에 다음 계약을 체결하실 때 나오거나 아니면 협상을 하실 때는 이런 부분도 내가 넣으면은 좀 내가 유리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본 규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본 이런 규정의 해석과 관련해서 이제 문제되는 부분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듯이 양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일체의 원인의 범위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코비드 19이 이제 전 세계적 유행병, 이제 팬데믹 현상으로 번지고 그에 따라서 사실 국제 거래가 많이 중단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많은 손해가 발생하고 그랬죠. 그래서 뭐 당시 제가 있었던 이제 로펌도 그렇고 뭐 다른 여러 아마 세계적인 세계적으로 변호사들이나 로펌에서 많이 검토를 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양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그 일체의 원인에 코비드 19, 뭐 전염병, 팬데믹 등이 포함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검토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 실제로 코비드 19으로 전 세계적 물류가 마비되고 또 제조업이 문을 닫아야 하거나 뭐 정부의 아예 셧다운 명령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없게 된 그런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근데 이게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이런 법률 검토가 시작된 이래로 뭐 사실 별로 유례 없는 이슈였죠. 그래서 이런 유례 없는 이슈에 대한 검토가 매우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뭐 어떤 경우에는 이게 내용에 따라서는 뭐 포함될 수도 있고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사실 포함될 수 있다는 의견도 당연히 이건 그렇게 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정황적 상황을 고려해서 좀 충분히 입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 조항으로 면책받기는 쉽지 않다라는 그런 취지의 의견들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코비드 19 이후에 체결된 계약서에는 불가항력 조항에 아예 이 코비드 19과 같은 팬데믹 현상을 뭐 전염병의 창궐이라든가 이런 내용도 면책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계약을 체결하실 때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무역계약의 기본 구조 그리고 방금 전까지 이제 보일러플레이트의 규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보일러플레이트는 뭐 별거 아닌 전형적인 내용이라 무시할 수도 있는데 따져보면 이제 결정적 순간에 임팩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아마 좀 느끼시지 않았을까 싶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계약을 불이행하였을 때 관한 이제 계약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계약을 불이행하면 크게는 두 가지. 여기 이제 계약과 그 계약의 효력을 없앴을 때의 원상회복 하나로 묶으셔서 그것과 손해배상 그 두 가지로 볼 수도 있고 좀 넓게 생각하면 세 가지 계약의 효력, 원상회복, 손해배상 이 세 가지를 이제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요. 뭐 여기서 이제 좀 익숙치 않으시는 거는 원상회복이라는 용어일 텐데 이제 원상회복이라는 것은 이제 계약을 해지했을 때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뭐 별도로 합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뭐 해지를 했을 해지를 했을 때는 뭐 원상회복과 뭐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서 뭐 별도로 합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 먼저 그 여기 나오는 해제는 뭐고 해지는 뭐냐? 해제와 해지는 사실 법률상 다른 효과예요. 근데 계약서 문구를 쓰실 때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좀 간과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하면서 많이 바꿔드리기도 하는데 수정을 하라고 이제 자문을 드리고요. 해제는 뭐냐면 과거의 법률 효과 발생 시점까지 소급해서 효력을 없애는 겁니다. 해지는 미래를 향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법률 효과는 그대로 두고 미래를 향해서 효력을 없애는 거죠. 이제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런 의미의 차이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원상 회복이라는 거는 과거의 내용을 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제의 효과에 따라서 원상회복 의무가 사실은 발생을 하는 것이고, 해지에 따라서는 원상회복 의무는 사실은 당연히 법률상 발생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지를 하면 다만 그거는 별도로 합의를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이 부분은 이제 이따가 원상회복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해제를 할 수 있는, 제가 일단은 여기서는 용어를 원상회복까지 다 말씀을 드릴 거니까 해제라는 표현을 주로 쓰겠습니다. 해제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들을 미리 정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임의 해제권을 규정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이게 임의 해제권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규정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래가 한창인데 어느 일방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해제를 해버린다면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상회복, 그러니까 과거에까지의 법률 효과까지 다 없애버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시 다 돌려주고 돌려받고 플러스 손해배상 이슈까지 생기는 거죠. 그 때문에 사실 이 임의 해제권이라는 게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을 발견하셨을 때는 협상을 하실 때 이 조항이 어떤 컨시퀀스를 가져올 것인지, 그리고 뭐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등을 꼭 그 변호사와 상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원상회복과 관련해 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돈을 내가 준 게 있으면은 그러니까 돈을 받은 게 있으면 돈을 다시 돌려줘야겠죠. 돈을 돌려주긴 주는데 과거에 처음 내가 돈을 받았을 때부터 마치 돈을 받지 않은 것처럼 해야 되니까 이자를 붙여서 돈을 돌려줘야 돼요. 물건은 어떻게 하냐? 물건은 사실은 뭐 가치의 변화가 없다면 그때 그 받은 물건 그대로 돌려주셔야 돼요. 사실 이게 굉장히 번거로운 일인데,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 법률적으로 이 원상회복 의무를 그냥 처리하자라고 하지 않고 사실은 당사자들 간에 별도 합의를 해요. 그래서 뭐 돈을 얼만큼 돌려줘야 되는데 뭐 이자도 이만큼이 붙는데 뭐 내가 또 중간에 무슨 받은 돈이 있고 뭐 내가 처리할 게 있으면 이런 비용들은 또 삭제하고 이런 걸 돌려주겠다. 뭐 합의하면 괜찮은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당사자들이 주로 그 원상 회복에 대한 합의도 별도로 하는 게 맞고, 근데 이런 거를 간과하고 지나쳤다가 나중에 분쟁으로 갔을 때 그 원상회복 부분에 대한 다툼이 생긴 경우도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합의를 굉장히 신중하고 정확히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 원상회복은 손해배상이랑은 별개예요. 그러니까 원상회복은 그 거래 안에서 내부적인 절차, 내부적인 그 어떻게 보면 해결 방법이다. 손해배상은 내부적인 거래와는 별도로 이제 거래와 관련해서 발생을 하지만 그 손해배상은 원상회복과는 별도이다. 예, 이렇게 또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약을 위반하고 해제를 하든 안 하든 손해배상을 별도로 해야 할 때 이 이슈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이제 먼저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기본은 전보배상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즉 본래인 채무의 이행에 가름한 배상을 하는 것이 손해배상의 원칙이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간단히 얘기를 드리면은 물건을 보내야 하는데, 그러니까 물건을 파는 이제 셀러 입장에서 물건을 보내지 않았을 때는 그 물건의 가치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행을 하긴 했는데 내가 좀 늦게 했다. 예를 들어 돈을 지급해야 하는 시기에 그 듀데이트를 지나서 내가 돈을 지급한 거는 이행을 안 한 건 아니잖아요. 하긴 했지만 위반해서 한 거고 지체해서 한 거는, 그럴 때는 지연배상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 일에 그 돈을 늦게 줌으로 인해서 생긴 손해에 대해서 별도로 이제 배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이행보증보험이나 수출보험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무역거래에서 자주 있는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사실 이제 이런 이행보증보험이나 수출보험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이제 디테일한 내용들이 있지만, 그러니까 이 개론 관점에서
꼭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그 내용을 본 계약, 무역 거래 계약에 포함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없으면은 이 계약 자체를 만약에 별도로 우리는 이행보증보험과 뭐 수출보험으로 이제 이런 손해배상 관련해서 해결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이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거랑 안 들어가 있는 거는 또 차이예요. 왜냐면 안 들어가 있을 때는 그걸 입증하기 위한 또 별도 절차들, 시간과 비용을 또 써야 되고 그 내용이 이 본 거래와 관련해서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를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게 당사자가 싫어하는 게 아니라면 합의를 해서 꼭 이 계약에 포함을 시키라고 저는 꼭 권유를 드립니다. 자문을 할 때. 손해배상과 관련한 이제 계약 내용을 협상하실 때 이제 제가 자주 자문 드리는 내용은 사실 이 위약금, 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벌에 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행 보증금을 지급하면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뭐 그 보증금을 물취하겠다. 이 내용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거는 어떤 의미이고 그럼 내가 나중에 그거 이상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 나중에 실제로 분쟁이 생겼을 때도 그게 문제가 되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한국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되면은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가 없어요. 사실 이게 처음에 계약서 체결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할지 말지, 그리고 한다면 예정은 어떻게 액수는 얼마만큼 할 건지. 그래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만약에 그게 결정이 된다면 그 손해배상 청구를 추가로 할 수 없고 그냥 그 위약금 몰취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만 한국 법원은 이게 너무 부당이 과다하면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 이런 판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줄이기는 하지만 추가로는 할 수 없는 거고 줄이는 것도 사실 부당이 과다한 경우라고 굉장히 제한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은 위약벌을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약벌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행강제금이나 제재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이제 해석을 하는데요. 실제로 예를 들어 계약서에 보증금을 지급하고 나서 뭐 이는 위약벌로 처리한다. 이렇게만 하고 끝나거나 아니면 뭐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넣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그렇게 만약에 결정이 되면 추가 청구를 못 하잖아요. 근데 위약벌은 추가 청구를 할 수 있어요. 다만 한국 법원은 이게 부당하다고 하면은 그래서 감액하지는 못하고요. 부당한 것보다 어떻게 보면 좀 더 높은 수준, 공서 양속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라고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법원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위약벌로 하느냐, 위약금으로 하느냐, 이 결국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그 손해배상을 그 부분을 결정을 하셔야 돼요. 네, 2016년에 이와 관련한 재미있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하나 소개를 할까 하는데요. 무역 거래에 관한 사례는 아니지만 향후 무역 계약서에서 그 위약금이나 위약벌을 정하고자 할 때 꼭 참고해야 할 판례라고 생각을 해서 소개를 드리게 됐습니다. 아주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위약벌이라는 문구를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규정했더라도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는 위약벌로 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정한다고 해서 그냥 위약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장치들을 함께 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정황들을 고려해서 실제로 위약벌로 될 수 있는 것인지를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손해배상, 그러니까 계약을 위반했을 때와 관련해서 이제 거래의 효력, 그러니까 계약 해제, 해지, 그리고 원상회복, 손해배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국제무역거래, 사실 뭐 무역거래 자체가 국제적인 거래라는 것은 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그 국제성, 즉 인터내셔널 크로스보더라는 특성을 강조할 때 더욱 중요해지는 조항들을 따로 뽑아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중거법 조항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은 이제 영문 중거법 조항의 샘플이에요. 그래서 중거법 조항은 무슨 내용을 정하는 거냐? 뭐 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약의 해석 및 나중에 이것이 분쟁으로 넘어갔을 때 적용하는 법률을
당사자들 간 합의로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쟁 절차에 관한 법이 아니니까 분쟁의 해결을 어디서 할 거냐, 아니면 어떤 절차, 뭐 소송이나 중재로 할 거냐,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요. 결국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떤 기준이 되는 것에 대한 당사자들 간의 합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고법 조항, 즉 계약 해석의 기준이 되는 법률을 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합의 우선의 원칙입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제사법에서도 그렇게 정하고 있고요. 기본적인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실무이기도 합니다. 그럼 어디를 기준으로 할지에 대한 합의가 중요할 텐데요. 사실 뭐 당사자 국가가 어딘지, 협상력이 어디가 더 센지, 또 추후에 이제 집행을 어디서 할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간단히 또 넘어갈 조항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어떤 계약은 어느 당사자의 국가 법률을 중거법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컨대 플랜트 수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제 그런 무역 계약을 하면서 일반적으로는 수출 국가의 법률을 중거법으로 하는 경우가 뭐 많기도 하고 그게 사실 합리적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플랜트를 수출하는 국가의 그 국가 법률이 결국 그 플랜트 자체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다 적용 기준을 만드는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매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만약에 이게 턴키 형식이다. 턴키 형식의 플랜트 수출 계약일 경우에는 수입국법을 중거법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무상으로. 뭐 무조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턴키 방식은 용어 그대로 이제 키를 주면은 이제 그 수출업자가 들어가서 그 안에서 모든 작업을 마친 다음에 키를 주인에게 돌려주는 그런 방식이 턴키 방식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수출 기업이 수입 기업의 국가에 가서 모든 작업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그 수입 국가의 법을 중거법을 하는 것이 작업이나 그 플랜트 자체에 대해서나 그런 것들을 이제 규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뭐 여러 가지를 이제 고려해서 이런 중거법 등을 정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서 이렇게 플랜트 수출 계약은 이런 좀 어느 정도의 실무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문제는 이런 중거법에 합의가 없는 경우. 기본적으로 어느 국가의 법률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뭐 이런 경우에는 해석의 기준이 되는 협약이나 원칙 등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이제 권리 의무를 이제 처음에 그 무역 거래 계약의 기본 구조에서 권리 의무 파트를 설명드릴 때 인커텀즈 용어를 설명을 드렸는데 만약에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해석이 된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그 인커텀즈가 그러니까 하나의 어떻게 보면 중거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밖에 여기 나와 있는 뭐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 CISG 그리고 그 CISG의 갭 필러 역할을 하는 이제 유니드로와 원칙 등을 통해서 중거법이 없을 때는 그 무역 계약이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셔야 하는 것은 이제 중거법 조항이 없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내 맘대로 자의적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사자들 간 중거법을 미리 합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이 중거법에 대해서 상대방 국가의 중거법으로 하는 것이 또 무조건 불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뭐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뭐 거래의 특성상 혹은 이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꼭 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단순하게 중거법조항 뭐 계약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매매 국가가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이니까 미국 법을 하지 아니면 뭐 한국 법을 하자 이런 게 아니라 단순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거고 특히 이제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주의할 점이 미국 법이라는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죠. 사실은 반드시 어떤 주법 아니면 뭐 기준이 되는 뭐 연방법상의 어떤 기준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정해놓지 않으면 결국은 그게 합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가 되거나 합의하더라도 그 내용을 찾기 위한 또 비용과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실제로 예전에 어떤 무역 계약에서 미국 법을 중거법으로 한다고 해서 그게 결국은 이제 야 이게 중거법 조항에 대한 합의가 없는 거냐? 아니다. 합의는 있는 거고 이 회사가 그 미국 회사가 이제 있는
인코퍼레이트 돼 있는 그 주법이다라고 해서 이제 그 당사자들끼리 굉장히 소모적인 그 분쟁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꼭 이 준거법 조항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협상을 하고 결정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방금 보신 준거법 조항이랑 비슷하게 이제 생각하시는 것이 이제 분쟁이 생겼을 때의 해결에 관한 조항이에요. 여기 이제 영문계약서에 이제 분쟁 해결 조항의 샘플을 제가 적어 놨는데요. 보시면 이제 캘리포니아주 법원이나 뭐 미국의 연방법원에서 분쟁 해결을 할 수 있다. 네, 여기서 이제 요 문구에서 사실 중요한 포인트는 jurisdiction이죠. 그 관할의 범위에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할권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거고, 이 분쟁 해결 조항은 이제 준거법 조항과는 조금 다른데, 먼저 분쟁 해결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아까 뭐 일반적으로 뭐 소송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뭐 아까 준거법에서는 준거법 조항에 없다, 합의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준거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툼이 있거나 아니면 일정한 어떤 규정에 따라서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데, 분쟁 해결에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뭐 기본적으로 뭐 아무 곳에서나 아무 방법으로 분쟁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한국 회사, 캘리포니아주 회사가 무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뭐 분쟁 해결 조항을 합의하지 않았으면 한국 회사는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그 관할에 대해서는 그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좀 분쟁 해결 조항에 특수성이 있다는 것을 좀 염두를 해두시고, 이런 분쟁 해결 수단을 합의할 때는 크게 두 가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어느 지역이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수단이냐에 관한 것인데요. 먼저 어느 지역이냐를 결정할 때는 기본적으로 각 당사자의 국가가 이제 편하고 유리하다고 생각하기에 사실 협상력 차이가 좀 영향을 끼치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추후 집행하는 것까지 당연히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뭐 말 그대로 이쪽이 좀 더 협상력이 우위가 있기 때문에 이쪽 국가로 갔다가 나중에 집행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좀 한마디로 진짜 이게 앞에 준거법 조항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쉽게 생각할 부분이 참 아닙니다. 그래서 분쟁 해결 수단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게 소송이 사실 대중적이긴 하죠. 근데 시간이나 비용이나 뭐 비밀성, 그러니까 비밀 유지의 관점, 그리고 또 전문성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소송이 꼭 능사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안적 분쟁 해결 수단이 이제 뭐 중재라든가 조정이라든가도 활용 가치가 높기 때문에 계약서 합의를 하실 때 꼭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근데 특히나 무역 거래는 사실 당연히 국제적 분쟁이고 추후 집행까지 고려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소송보다는 중재의 활용도가 좀 더 높은 것 같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뭐 자세히 또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중재의 경우에는 중재지 그리고 실제 어떻게 절차를 진행할지에 대해서 당사자 간의 합의의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좀 더 편리를 봐주고 유연하게 진행을 할 수 있거든요. 소송이라는 것은 그 국가의 법률 체계, 소송 체계에 들어가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소송을 하기로 하는 순간부터는 사실은 당사자들의 합의의 여지, 절차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적기 때문에 중재의 활용도가 좀 높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요. 뭐 이에 대해서는 이제 추후의 분쟁의 마무리, 집행 부분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계약서의 언어에 관한 조항인데, 뭐 흔하지는 않지만 뭐 이 부분을 간과해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제가 실제로 봤고,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사례는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여기 샘플에 나와 있는 것 같이 국문과 영문을 경기를 했어요. 근데 이 샘플로 나와 있는 조항에 보면 영문이 우위하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근데 제가 그 경험했던 사례에서는 그 우위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어떤 사정이 있었냐면, 처음에는 국문과 영문을 이제 경계한 계약서를 체결한 다음에 그 이후에 당사자들도 만나서 추가적인 협의를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을 국문의 내용에 대해서만 바꾼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또 배경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한쪽은 미국 회사고 한쪽은 한국 회사였는데 미국 회사에서 나오신 분이 한인 분이셨어요. 그래서 한국말이 또 편하시고 하니까 한국말로 협상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문의 내용을 그냥 바꾼 거예요. 근데 국문만 바꾸고 영문은 별도로 변경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 계약 위반의 이슈가 생겨서 분쟁으로 분쟁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게 양 당사자가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엄청나게 또 소모적인 사실 분쟁이 있었죠. 그래서 사실 그 분쟁이 있기 전에 어떤 언어가 더 우위에 있다고 하거나 아니면 정말 그 두 개의 언어를 완벽하게 이제 일치하면은 이런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고,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이 영어랑 국문의 내용을 완전히 일치하게 만드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사실 거의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문드리는 이제 큰 틀은 어떤 언어가 뭐 그게 꼭 국문이어야 된다, 영문이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어떤 언어든 간에 두 개의 언어 중에서 하나의 이제 부분이 우위에 있다라는 조항을 넣는 것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는 간단한 방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이 무역 거래 계약 아니면 무역 계약과 관련해서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조항이 빠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물품 매매 거래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 회사가 미국 회사에게 물건을 매도하는데 그 물건에 관련된 아니면 물건에 표현된 그런 지식재산권의 귀속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그걸로 인해서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그게 꼭 있어야 되냐, 뭐 그건 당연히 뭐 설마 그거 갖고 뭐 나쁜 짓을 하겠냐,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셨는데 그것보다도 뭐 이런 내용을 넣는 거에 대해서 사실 당사자들 간에 이견이 있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지식재산권의 귀속을 명확하게 하겠다. 그럴 때는 이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키는 것을 제가 항상 권유를 드리고요. 그 밑에 내용은 이제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미국 회사가 한국 회사로부터 이제 물건을 매수한 다음 이제 여러 주 스테이트에 이제 다시 재판매를 하는 비즈니스가 있어요. 아니면은 뭐 그 물건의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목적지가 뭐 캘리포니아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뭐 뉴욕을 갈 수도 있고 뭐 아리조나를 갈 수도 있고 여러 주로 가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게 어떤 주에서는 이제 물품에 관한 아니면 어떤 서비스에 관한 그런 것의 기준이 어떤 주에는 부합한데 어떤 주에서는 또 약간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미국 회사가 한국 회사한테 각 스테이트의 관련 규정들을 준수해라 라는 이제 부담을 주는 규정을 넣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제가 봤던 케이스에서도 그랬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한국에 있는 회사가 미국, 그러니까 뭐 연방 법률도 어렵지만 거기다 더 들어가서 각 어떤 스테이트의 주를 파악해서 그걸 다 일치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상 어렵죠. 한국 회사 단독으로 하기는 매우 어렵고 사실 가능하더라도 비용이 사실 비율적으로 크게 부담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지리적으로나 뭐 법률적, 문화적으로 가까운 이제 미국 회사가 일단은 주도를 하면서 이제 알려주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물건을 만드는 한국 회사가 최대한 협조를 하고 그런 기준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뭐 공동으로 몇 대 몇으로 합리적으로 부담하기로 한다. 그런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만약에 계약서 초안에 왔다면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시거나 아니면은 무조건 또 거부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제 협상을 해서 이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서명이나 날인에 관한 것인데요. 사실 뭐 별도 조항은 아니죠. 이거는 이제 계약서 맨 마지막 부분에 이제 서명하거나 날인하는 것인데 사실 이게 얼마 전 상담한 고객분이 질문하신 거기도 해요. 그러니까 무역거래 특성상 당사자들이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뭐 직접 요즘 이제 코비드 19 때문에 더 어려워진 것이 바로 만나서 서명하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어떤 회사의 뭐 policy상 우리는 반드시 만나서 사인을 해야 돼. 그러니까 wet signature를 가져야 된다.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뭐 사실 보통은 한국이나 미국 양국에서는 이제 뭐 일렉트로닉 시그니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직접 이제 wet signature를 한 것을 스캔해서 이제 서로 주고받는 것을 활용하고 있죠. 근데 일렉트로닉 시그니처에 대한 활용도를 좀 더 높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이 이제 문화적인 측면에서나 아니면 뭐 시스템적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것에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이 굉장히 좀 편리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좀 염두해 주시면 좋겠고 근데 이제 이렇게 일렉트로닉이나 뭐 스캔본을 주고받더라도 사실 실제로 추후에 만나서 하거나 아니면 뭐 따로 이제 약간 근거리에서 이제 실제로 두 분이 다 당사자들이 다 서명한 그런 그 서명본을 또 주고받기도 하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 방법들 중에서 당사자들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나는 무조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뭐 아니면 저쪽 문화를 따라야 된다기보다는 이 부분도 합의해서 정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거를 한번 좀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국제적인 특허권 라이센스 계약에서 특히 조심하셔야 될 몇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라이센서가 되실 수도 있고 라이센시가 되실 수도 있으실 텐데 먼저 당사자의 경우에 이제 라이센스 관점에서 반드시 적법하게 특허권을 보유한 라이센스와 계약을 체결해야겠죠. 근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제가 본 사례들은 첫 번째는 협상 과정에서 알고 보니까 새로운 제3자의 참여가 필요한 것을 밝혀진 경우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라이센서를 그 제3자로 변경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당사자와 함께 그 제3자를 당사자로 추가해야겠죠. 두 번째 사례는 현재는 이제 그 개인분이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추후 회사를 설립해서 그 회사로 특허권을 이전할 계획이었던 거예요. 근데 특허권 라이선스 계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당사자가 그러니까 즉 라이센서가 그 개인이 아니라 회사로만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면은 이제 그 개인도 당사자로 넣고 뭐 특허권을 이제 이전하는 것도 포함시키고 하면 되겠지만 사실 그건 좀 번거로운 일이잖아요. 이 경우에는 뭐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또 회사가 곧 설립될 것이라면 그 회사 설립 이후에 특허권이 회사에게 이전이 된 다음에 계약서, 그러니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특히 이제 국제적인 특허권 라이선스 계약에서는 그 특허권의 등록 여부, 당사자의 존재 등을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특허권 라이선스 계약보다는 사실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또 사실이어서 또 사실 확인을 하더라도 이게 100% 신뢰하기가 또 쉽지가 않아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당사자 부분에서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확실하게 하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 이제 귀속배상 권리, 그러니까 즉 이제 특허권의 범위겠죠. 특허권의 범위와 관련해서 예컨대 등록된 것 이외에 현재 출원 중이거나 등록이 거절된 것도 포함된다고 그 라이선스 계약에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말은 사실 굉장히 모호하고 위험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거를 근데 포함시키는 계약서도 있었고 실제로 그 협상 과정에서 제가 참여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것 역시 뭐 일단은 뭐 물론 어떻게 보면 최대한 노력을 해야겠죠. 실사를 통해서 최대한 확인을 하고 명확히 이제 리스트를 만드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현재 진행 중인 등록 절차를 꼭 이행하도록 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등록을 하면 알려줄게 이러면은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의무까지 부과를 하고 마지막으로 그 등록이 완료됐을 때 뭐 예를 들어서 그냥 통지하고 끝난다는 게 아니라 어떤 내용으로 그 정말 어떻게 보면 등록증을 뭐 첨부해서 아니면 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서 우리한테 확인 자료를 제공한다. 이런 식으로
계약서를 좀 더 풍부하게 해서 분쟁의 씨앗을 막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독점적인 사용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계약서에 당연히 명시를 해야 되고요. 또 제3자에 대한 이제 재실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 할 것인지 말지에 대해서도 미리 협상을 해야 되고, 부여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협상을 하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동의나 통지를 요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계속 협상이 어떻게 보면 꼬리를 물어서 구체적으로 만드는 것이 추후 분쟁을 방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지식재산권의 사용 기간에 대한 것인데, 이 부분을 영구적으로 부여하는 내용으로 이제 계약서에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실제로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게 독소 조항이 돼서 어떻게 보면 정말 큰 분쟁과 손해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나중에 뭐 이렇게 웨비나를 하게 되면 말씀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특허권 관련 분쟁은 언제나 사실 막대한 손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손해배상액에 예정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손해를 미리 예정하기가 또 매우 어렵다는 한계도 분명히 존재하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하면 좋은데, 그 손해를 그렇다고 우리 대충 뭐 이 정도로 하자 이런 거는 오히려 안 한 것만큼 안 한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국제적으로 이뤄지는 특허권 라이선스 계약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